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설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앞에 총편 있거든요. 총론편. 그거를 10분 동안 정도에 걸쳐서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어 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그거 꼭 보고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설편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아쉬움도 조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정확히 풀어서 맞은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약간의 구멍들을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메꿔 나가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보완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지도 문제 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주제였죠. 근데 6월 달에 안 나왔어서 여러분들이 약간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실망 더 이상 시키지 않도록 딱 나와줬네요. 자, 가는 알 이드리시 지도, 그 다음에 나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자, 이제 정도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연도도 조금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알 이드리시 지도 얼마였죠? 1154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1402년. 자, 연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 시간이 아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이거보다는 훨씬 더 먼저였구나, 뭐 그런 정도의 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를 보겠습니다. 저 A 부분이 뭡니까? 지금 하천이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하천이었죠? 바로 나일강.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자, 조선이 있고요, 일본 있고요, 중국 있고요, 인도는 요쯤에 있죠. 아라비아 반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러면 B가 아라비아 반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게 뭐예요? 바로 아라비아 반도였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중심부에는 B반도가 위치하고 있다. 자, 이 지도의 중심부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하고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이것도 아라비아 반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중에서 1번에서 답이 턱 하고 나온 적이 별로 없어서 체크는 했지만 이게 내가 맞게 한 건가 약간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1번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번. 가는 중국 중심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중심부에 표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지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중심 세계관이 아니라 이슬람교 중심의 세계관. 을 엿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 나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즉 9대륙 정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콜럼버스의 콜럼버스. 자, 신대륙 발견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게 1492년 아닙니까? 1492년. 그렇죠? 그러면 요거 정도보다 한참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신대륙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이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9대륙 정도를 담고 있었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대륙이 이제 반영된 지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1492년. 요거는 우리가 꼭 잘 알아두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그다음 나는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되었다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크리스트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조선에서 그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이런 지도였습니다. 그 다음 A 하천은 인도양으로 유입된다라고 했는데, 나일강 요 자체는 어디로 유입돼요? 요렇게 가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중해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 답은 1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지도 문제 중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편 아닌, 왜냐면 고지도 문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면 다 이 정도 난이도쯤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자, 가나는 건조기후 지역의 관계시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쫙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뭔가 선같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보이시죠? 가운데 뭔가도 이렇게 약간은 표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요? 건조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업 지역의 모습인데 왜 이게 하필이면 원형으로 돼 있냐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원형으로 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스프링클러. 자, 이걸 바탕으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농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은 보통은 이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여기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는 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는 물을 줄 수가 있고 이게 닿지 않는 이런 부분에는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막에서 나타나는 농사 방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뭔가 개미굴 같은 게 이렇게 뚝뚝뚝뚝 뚫려 있죠. 이런 거는 선생님이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게 지하관계수로 요거의 그 지표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파고, 또 여기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파고, 여기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파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으로 이렇게 지하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뭘 끌어오는 거예요? 지하수를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쭉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하 관계 수로의 그 지표면에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는 오아시스 농업에서 주로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오아시스에 있는 물을 가지고 바로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이 오아시스 농업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거는 보통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독특한 시설로 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가는 원형 경작지 중앙에 전통 방식의 우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우물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전통 방식의 우물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그 시설의 설명 중에서 요 가운데는 물을 끌어올리는 우물이 있어서 그 물을 이 주변에 준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우물이라고 했으면요. 이거 약간 정답 시비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물 퍼올리는 것도 우물인데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전통 방식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이렇게 두레박 같은 거 내려가지고 물 이렇게 이렇게 뭐 뿌릴 수 있는 뭐 이런 시설 정도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요건 다소 현대적인 시설입니다. 그다음 나는 지하 수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건 지하 관계 수로가 있는 그 지역의 윗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그다음 나는 외래하천의 물을 끌어오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관계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뭘 끌어오는 거였습니까? 이거는 지하수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외래하천, 즉 뭐 예를 들면 나일강 같은 이런 하천의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스며드는 그 높은 산지의 눈 녹은 물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가는 나보다 개발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비교적 옛날부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써오던 방식이었고 요거는 나름대로 현대적인 이 시설을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고르게 분사될 수가 있고 이게 바퀴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를 수 있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 이게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하관계수로는 굉장히 많이 뭐 공부를 했었고 요거는 간략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다루긴 했는데 이게 다소 깊이 있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었던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뭐 3번이 요거와 관련돼서는 제일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답이니까. 자, 그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의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라. 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자, 지도의 A를 볼게요. 요게 바로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그 다음에 B가 벨기에네요. 그 다음에 C가 뭡니까? 요거 스위스. 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뭐 세 개의 나라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백지도 워낙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나라의 이름은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제. 자,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까? 예.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 세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요 네 개 국가는 뭐였었나요? 바로 EFTA 국가. 즉 유럽 자유무역협정 국가들이고 현재도 유럽연합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벨기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유럽연합 회원국 맞고. 그다음 자,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합니까?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공용어를 사용한다. 자, 그게 뭡니까? 스위스는 4개의 공용어가 있었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로망슈어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C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르웨이 한번 보세요.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 노르웨이 A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B, C, A 순서대로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하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A에서 C 지역의 기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A, B, C가 나와 있고요. 어쨌든 다 우리가 뭐 열대 기후라는 그 단원 안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적도가 딱 지나가니까 대체적으로 열대기후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해발 고도가 무려 2,850m나 돼요. 자, 에콰도르에 있는 약간 내륙 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높은 해발 고도 여기에 도시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였죠? 키토였습니다. 키토. 여기는 무슨 기후? 열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산기후 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B는 이름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키토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무슨 기후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만큼이 다 아마존이잖아요. 그렇죠? 아마존. 그렇다면 여기는 열대 우림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한번 보세요. 여기 100m 정도면요. 이거 해발고도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와 무려 5m. 그럼 진짜 바다 바로 옆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쯤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있죠. 바로 리우데자네이루. 자, 요거는 무슨 기후가 나타나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열대고산기후, 열대우림, 사바나. 자, 우리가 이게 딱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었던 열대기후라는 그 단원 안에서 다루게 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기억 봅니다. A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열대기후니까 맞는데 얘는 아닌 거죠. 그렇죠? 쟤는 18도 이상이 아니라 보통 뭐 한 13도, 14도 언저리에서 1년 내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 C는 연중 적도 수렴대 안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C는 사바나 기후예요. 사바나 기후의 제일 큰 특징이 뭡니까?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죠. 겨울에는 어때요? 아열대고압대의 영향을 받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1년 내내 적도 수렴대 안에 위치한다. 이런 표현 쓰기 어렵죠. 그렇죠? 겨울에는 상당히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기압대의 영향을 받거든요. 틀렸고. 자, B는 A보다 7월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B, A가 있으면요. 거의 비슷한 위도인데 자, 이거는 1년 내내 더운 열대기후. 이거는 1년 내내 선선한 열대 지역의 고산기후. 그러니까 B는 A보다 평균 기온이 높겠죠. 자, 그 다음 C는 B보다 연강 수량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C는 B보다. 자, 요거는 1년 내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열대 우림 기후. 요거는 여름에는 많이 오지만 겨울에는 적게 내리는 사바나 기후. 그러면 연강 수량 토탈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거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골라서요.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뭐 그간의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스타일과 유형으로 나왔어요. 뭐 전혀 처음 보는 이런 내용 별로 없었고요. 이렇게 해발 고도가 같이 나와 있는 부분 요거를 꼭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요거는 빙하 지형과 관련된 문제네요. 요것도 사실 기출에 그간 많이 등장을 했었던 그런 유형대로 나왔고 모식도도 너무 교과서적인 이런 모식도로 나왔기 때문에 뭐 생소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모식도인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드럼린, 모레인, 에스커 중에 하나이고요. 가는 지금 어떤 호수가 표시되어 있는 건데 이 호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캐나다의 뭐 퀘벡주 뭐 아니면 그 근처 뭐 요런 데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데 있는 드문드문 나타나는 이 호수의 정체는 뭐냐? 자, 우리 미국의 거의 중부지방 5대5 거의 바로 밑선 그 정도까지가 과거에 빙하로 덮여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타나는 많은 호수들 무슨 호수일 것이다? 빙하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네, 여기 있는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가에는 침엽수림인 타이가지대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요 타이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것만으로 알고 계시는 이런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러시아와 그 다음에 북미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침엽수림지대 자,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이 냉대기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가 지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죠. 침엽수림 맞고요. 그다음 가에 나타나는 호수는 주로 과거에 빙하의 작용으로 형성되었다. 과거 빙하가 여기까지 덮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때의 어떠한 작용으로 이게 뭐 침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퇴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빙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호수를 빙하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다음 자, 요 지형을 보겠습니다. 지금 후퇴하는 빙하죠. 여기에 올록볼록 엠보싱 같이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드럼린. 그 다음에 B는 빙하 녹음물이 흐르면서 옆에다 뚝끝처럼 쌓아놓은 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에스커. 그 다음에 C는요. 빙하가 불도저처럼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밀고 와서 바깥쪽에 쌓아놓고 지금 이게 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요런 불도저처럼 밀었다가 빠진 것 같을 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언덕. 요거를 모레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A는 주로 이동하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빙하가 갖고 오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도톰한 언덕 모양으로 퇴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퇴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B는 빙하가 녹은 물이 빙하의 밑을 흐르면서 제방 모양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빙하 녹은 물을 융빙수라고 하죠. 융빙수. 자, 빙하의 밑을 흐르면서 옆에다가 둑 있죠. 이걸 제방이라고 하잖아요. 뚝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지형이다. 맞는 거죠. 그 다음 C는 주로 빙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된다. 자, 빙하에 의해서 쭉 불도저처럼 밀려가지고 운반되던 그 물질들이 이 빙하 맨 바깥쪽 부분에 퇴적되어서 형성되는 거. 이게 바로 모레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뭐 여기서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급이 양호하다, 분급이 불량하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 분급이 이거는 불량하다. 요거는 분급이 불량하다. 왜요? 이거는 빙하가 직접 여러 가지 물질들을 쫙 밀고 가가지고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크고 작음의 구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자, 에스커는 어때요? 이거는 빙하 녹은 물이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물은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들 이것들을 순서대로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급이 양호하다라는 거. 요런 것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6번으로 가봅니다. 자, 대지형 문제가 나왔고요. 대지형 문제 중에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막 쉽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답은 나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나 이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으로 아마 푸셨을 것 같은 문제. 자, A를 보겠습니다. 자, 북아프리카 북서부, 그렇죠? 아프리카의 북서부에 있는 요 산맥은 아틀라스 산맥이라는 신기습곡 산맥이죠. 자, 그 다음에 B, 여기는 뭐냐면요. 이게 필리핀 동부에 있는 굉장히 깊은 바다. 자, 쌤이 얘기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마리아나 해구라고.
자, 요거는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태평양판이 요쪽에 필리핀판이라는 또 해양판이 자그마한 게 있거든요. 그거 밑으로 꺼져 들어가면서 형성된 굉장히 깊은 도랑, 골짜기 같은 겁니다. 그 다음 C는요. 미국의 중부지방인데 이런 데는 굉장히 평평하고 안정돼 있는 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미국의 대평원 있는 그레이트 플레인스 있는 이런 쪽이니까 그냥 일단 여기서는 미국의 대평원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D는 브라질 고원 쪽입니다. 근데 브라질 고원이 이제 크게 보면은 브라질 순상지로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안정된 땅덩어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죠. 디바이딩 산맥. 자, 요거는 고기 스콕 산맥이죠. 자, 이렇게 알아냈고 1번부터 봅니다. 자, A의 산지는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기 조산운동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기면 거의 고생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주로 만들어진 산맥들은 고기 스콕 산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신기스콕 산지입니다. 그러면 신기스콕 산지는 주로 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 요 기간의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B에서는 마그마 상승에 의해서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마그마가 상승해서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가 있었나요? 일단 그 위에 있는 육지판을 이렇게 잡아 벌리면서 옆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뭐 지구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 밑에서 올라와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게 옆으로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해령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해양판, 이쪽에서 오는 해양판 이게 밑으로 이렇게 꺼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 C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는 곳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는 곳인가요? 그런 데가 대표적으로 이런 데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일본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는 이런 곳이 아니고 그냥 안정돼 있는 넓은 평평한 땅입니다. 그 다음 D는 주로 시원생대 이후 오랜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순상지 자체가 시원생대 이후에 오랜 침식을 받아 형성된 낮고 완만한 이런 땅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요게 그 정의에 딱 부합하네요. 그래서 앞에서 약간 헷갈렸을 수 있지만 이거는 확신해서 답으로 골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의 산지는 신생대 조산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요거는 고기스콕 산맥이니까 고생대 때의 조산운동으로 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뭐 대지형 이런 거 하면 그냥 대충 보고 여기 신기, 뭐 고기, 안정 이렇게 해서 많이 풀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개념 교재에 가시면요. 판의 그 경계부가 되게 선명하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어디 사이가 판의 경계부이고 걔네들이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온 버전의 대지형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A에서 C 지역의 월평균 기온과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일단 한번 보세요. 0도가 제일 낮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뭐 영하 3도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은 당연히 없는 거죠. 0도가 최저, 그 다음에 최고가 어느 정도냐면 한 32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하늘 평균 기온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긴 10몇 도, 여기는 한 5도, 여기도 한 10몇 도 이 정도 되거든요. 셋 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요까지 마삼 그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온대 기후의 범위에 들어가는 이런 기온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는요, 누적 강수량, 즉 토탈한 거기 때문에 연강수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얘가 500을 넘지 못했어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250에서 500 사이로 우리가 보통 BS로 보잖아요. 그렇죠? BS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얘네들은 지금 500은 다 넘었는데 하나는 쭉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온을 봐야 되겠어요.
자, 우선 여기는 실선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달이 어느 정도는 스빈하게 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7, 8월이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1월, 2월 이때쯤이 겨울이에요. 그러면 일단 A는 북반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북반구. 자, 그럼 북반구에 있는 온대기후 정도의 기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대기후일 것 같고 모든 달이 어느 정도 스빈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750을 12로 나눠보세요. 그래도 어쨌든 뭐 50, 뭐 60 그 언저리는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온대에서는 모든 달이 스빈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CF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그렇죠? A는 최난화 평균 기온 22도 넘는다. B는 못 넘는다였는데 최난화 평균 기온을 보니까 여기서는 15도 그 언저리밖에 안 됩니다. 22도보다는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서늘하다. CFB 서한해양성 기후. A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B를 볼까요? B 역시 온대기후일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보니까 여기 7, 8월이 여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 2월이 겨울 정도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살짝 다시 볼게요. 네, 여기 있는 이 굵은 점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1, 2월이 지금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7, 8월이 기온이 좀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뭐 그래도 여기가 여름, 이쪽이 겨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때가 여름이라면서요. 근데 비가 별로 안 왔죠. 그렇죠? 근데 이때가 겨울이라면서요.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또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름에 비가 적게 오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뭐다라는 거 바로 CS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요때가 여름인 것으로 보아서 남반구에 있다. 요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C를 볼게요. 자, C는 보니까 요때쯤이 지금 겨울이고요. 요때쯤이 여름입니다. 여름이 지금 상당히 더운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도 꽤 따뜻해요.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때요? 비가 적게 내렸다. 500보다 덜 왔다. 그렇지만 250보다는 좀 더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북반구 쪽에 있는 BS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강수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때가 여름이니까 북반구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A는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림이 주로 분포한다. 요거는 CS, 지중해성 기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중해성 기후는 B죠. 틀렸고. B는 강한 일사로 인한 스콜이 자주 발생한다. 요거 주로 열대 기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게 특히 두드러지는 기후는 열대 우림 기후거든요. 그다음 자, C는 짧은 우기에 키 작은 풀이 자라 초원을 이룬다. 요거 읽어보고 언뜻 이거를 사바나에서 많이 본 표현이네 이렇게 느낀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쌤이 얘기할 때 약간 양심이 찔린 학생들 있죠. 왜냐면 이 얘기를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언뜻 보면요. 사바나에서 봤던 표현이랑 굉장히 유사한 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짧은 우기래요. 그러면 비가 올 때가 굉장히 기간이 짧다라는 거죠. 그 다음 키가 큰 풀이 아니라 작은 풀이 자란다. 그러면 이거는 사바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BS, 단초 초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쌤이 심화학습 시켜드릴 때 BS 뭐라고 했냐면요. BS는 그 주변에 있는 기후가 어떤 기후가 있었냐면요. 이 뭐 남쪽으로는 사바나 기후가 있고 저 북쪽으로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어요. 각기 얘네 기후가 비가 내릴 때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비가 살짝 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바나나 아니면 지중해성 기후가 비가 많이 내리는 그 시즌이 얘네한테는 살짝 우기인 거예요.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1년 토탈 했을 때 비가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고 짧은 풀 정도가 자랄 수 있는 이런 초원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와 맞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사바나로 봤다라면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틀릴 수 있었던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A는 B보다 강수의 계절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데 A하고 B가 있으면요. 이건 눈만 있으면 돼요. 이건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B는 어때요? 그냥 이렇게 좀 들쑥날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수의 계절 차이가 작다. B는 C보다 단위 면적당 수목 밀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B 그래도 나무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C 나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목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판단 미스가 날 뻔했던 이런 문제였죠. 답은 그래서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가볼게요. A에서 C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갯벌, 사주, 석호 중 하나이다. 자, 바다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갯벌이죠. 요거 갯벌. 자, 한국지리한 학생들은요, 요런 녀석 굉장히 많이 했는데, 세계지리한 학생들은요, 바다에 점 찍혀 있는 거, 요게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완전한 육지, 여기는 썰물 때 드러나는 요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요 공간, 이게 바로 갯벌인 거죠. 그 다음, B 한번 보세요. 바깥에 무언가로 가로막혀서 안쪽에 형성된 호수잖아요. 요게 바로 석호죠. 자, 그러면 요거 바깥에 발달한 사주죠. 자, 기억부터 봅니다. A는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됐다.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 딱 맞는 표현이 나왔죠. 맞고요. 그 다음 B는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아서 형성되었다. 이게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어서 얘를 막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다와 분리되도록. 그러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C는 주로 점토가 퇴적되어서 형성됐다. 점토가 주로 퇴적되어서 형성된 건 이거거든요. 갯벌. 근데 C, 사주는요. 요 사자가 모래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모래재질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 B, C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재서 주로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 어쨌든 저것까지 모두 다 통칭했을 때 우리가 해안 퇴적지형으로 부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해안 퇴적지형. 자, 그럼 퇴적이 잘 일어나려면 저 멀리서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힘이 빠져서 스르르 분산될 수 있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만이어야 되는 거죠. 파랑의 에너지는 이런 데서는 분산되더라. 힘이 빠지다 보니까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런 지형들이 나올 수 있더라.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틀렸죠.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골라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번 갈게요. 자, 딱 봐도 밑에 있는 A를 보니까 아, 이거는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중국의 무슨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뭐예요? 구이린이라고 쓰고 꿰일린이라고 읽는 자, 구이린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봉우리가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볼록 올라와 있는 요 봉우리는 탑 카르스트. 자, B를 보니까 동굴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동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굴. 요거 못 본 거 아니죠? 설마 이거 하천으로 읽는 이런 사람 여기서는 없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법례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요게 바로 석회동굴이죠. 석회동굴. 자, 그다음 C는요. 여기 그냥 이렇게 보니까 밭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푹 파여 있는 이런 모습 보이죠. 그렇죠? 자, 지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등고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고선의 안쪽이 높다죠. 바깥쪽이 낮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꼭 내장 안에 털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푹 파인 땅. 와지인 거죠. 그럼 여기는 주변보다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이런 형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다른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이거를 보니까 이 지역이 무슨 암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석회암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석회암으로 돼 있는 지역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요. 이 화학적 풍화작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용식이 되잖아요. 용식. 그래서 푹 깎여 나가게 되면서 이런 움푹 파인 땅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돌리네라고 하는 거죠. 돌리네.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갑니다. 자, A의 봉우리들은 주로 암석의 차별적 용식으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용식이라는 말 자체가 카르스트 지형의 핵심이죠. 자, 어떻게 될 수 있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만큼의 석회암 덩어리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런 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전리라고 하는 거죠. 전리. 자, 이런 것들이 생긴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게 물과 만나서
녹아서 깎여 나가니까 용식인 거 아닙니까? 점점 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더 이런 식으로 깊이 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싹 지워보면요. 사이사이 이렇게 뾰족한 봉우리들이 남게 돼요.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런 게 남아서 결국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 암석이 전리 있는 쪽이 집중적으로 깎이고 전리가 별로 없는 이런 단단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깎여 나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많이 깎여 나가고 누군가는 덜 깎여 나가는 거니까 차별적으로 침식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맞는 설명. 그다음 B 동굴은 용암이 식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다. 사실 요 내용을 보면요. 화산 지형이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요거는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뭡니까? 용암 동굴이잖아요. 용암 동굴.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다 완전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용암 동굴에 대한 설명이고 이건 석회 동굴이잖아요. 그렇죠? 석회 동굴은 보통 이렇게 지하수에 의해서 이 석회암이 계속적으로 깎여 나가면서 또 그 안에서는 또 깎여 나간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뭐 이렇게 침전되어 가지고 새롭게 쌓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암괴석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다음 C의 표면에는 붉은색 토양이 나타난다. 이런 데에 있는 붉은색의 토양. 석회암이 풍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붉은색의 토양을 뭐라고 해요? 테라로사라고 하는 거죠. 테라로사. 붉은색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테라, 땅인 거죠. 로사, 장미라는 뜻도 있고 붉다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라로사, 붉은색의 토양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은 맞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리을 볼게요. 자, A에서 C는 주로 현무암이 분포하는 곳에 형성된 지형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반암이 석회암인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카르스트 지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골라서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0번으로 가볼게요. 지도의 A에서 D 지역에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이 자꾸 연결이 돼요. 지도에서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세계지리에서 제일 흔하게 물어보는 문제 방식이죠. 자 여기 있는 A 지역이 바로 카슈미르 지역 아닙니까? 자 B 지역 요거 요즘에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미얀마에 있는 여기 주 이름이 라카인주라는 주라는 곳이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로힝야족.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다음 C 필리핀의 남부에 있는 비교적 큰 섬이죠. 민다나오 섬. 자, 그다음에 D는요. 스리랑카라는 나라네요. 자, 스리랑카. 자, 1번부터 하나씩 봅니다. A 지역 분쟁은 주변국 간의 지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지하자원을 둘러싼 게 아니라 이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에요? 파키스탄과 인도의 영유권 분쟁 갈등인 거거든요. 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왜 싸우게 되는 건가요? 일단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인도는 주로 힌두교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지역이 예전에 다 이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결국은 이제 종교별로 이렇게 다른 나라로 분리 독립된 거거든요. 자, 이 지역의 통치 세력은 힌두교. 근데 주민의 대다수는 이슬람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나라지, 이건 우리 땅이지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종교에 의해서 갈등이 생긴 거고 영유권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B 지역 분쟁은 불교와 크리스트교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지역은요. 미얀마 자체는 불교를 대부분 많이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로힝야족 사람들이 옛날에 이 방글라데시 쪽에서 넘어왔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다수인 이 나라에서 너네 소수민족이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이제 이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 억압, 탄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
C 지역 분쟁은 필리핀과 베트남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필리핀과 베트남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가요? 여기는 필리핀 정부와 그다음 여기 살고 있는 모로족이라는 소수 민족이죠. 자, 필리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로족은요. 이쪽 가까이에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차별받고 억압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다음 D 분쟁은 종교가 다른 민족 간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 스리랑카에서 내전이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스리랑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싱할리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싱할리족, 싱할라족, 뭐 싱할리즈족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교를 주로 믿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인도 쪽에서 많이 넘어갔던 타밀족이 있습니다. 타밀족은 무슨 종교를 믿어요? 힌두교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인 이 사람들이 소수인 이 사람들을 또 차별하고 뭐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 그럼 이거는 종교가 다른 서로 다른 민족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이 맞습니다. B, D 지역 분쟁의 당사국에는 모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모두 중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좀 탄탄히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말을 상당히 애매하게 많이 바꿔놨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전 문제에서는요. 뭐와 뭐의 갈등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야 라고 해서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이거를 약간 애매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이게 틀린 건지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1번 가봅니다. 자, 인구와 관련된 문제인데 뭐 자료가 엄청 복잡하지도 그렇다고 또 밑에 있는 내용이 엄청 복잡한 이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멕시코, 세네갈, 프랑스 중에 하나이고 여기서는 전체 인구 증가율,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고요.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연적 인구 증가율 플러스 순이동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순이동률이 결국은 인구 유입과 인구 유출 이거를 지금 같이 비율로 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가는 인구 증가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높은 거였습니다. 나는 계속 낮았어요. 다는 높았다가 낮았어요. 자, 일단 인구 증가율이 낮은 곳이 주로 선진국이죠. 그러면 이게 프랑스. 계속 높은 곳이 주로 저개발국 쪽이죠. 그러면 이게 세네갈. 높았다가 떨어지는 게 이제 한창 발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이죠. 그럼 이게 멕시코. 요까지는 일단 뭐 알아냈을 거고요.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가는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나라 맞죠? 세네갈. 그 다음 2010에서 15년에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순이동만 계산하고 싶으면 이걸 1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이동률은 어떻게 구해진다? 뭐 빼기 뭐로? 자, 전체 인구 증가율에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 이걸 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체 인구 증가율이 까만 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인구 증가율이 세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줘 보세요. 그럼 요 사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0.4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동그라미가 앞에 있고 세모가 뒤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무슨 값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프랑스 한번 보세요. 프랑스는 점이 여기 세모보다는 약간 위에 있어요. 한 0.1이나 0.2 정도 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0.1, 0.2 네, 그 정도인 것 같고 이건 플러스다. 자, 요건 어때요? 뭐 둘이 거의 차이가 안 나긴 한데 그래도 뭐 0.1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봅시다. 근데 세모가 위에 있고요. 동그라미가 밑에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가 낮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값을 모두 비교를 해봅시다. 가장 낮은 국가. 제일 높은 게 이거죠. 그렇죠? 제일 큰 값이.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이 값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작은 값. 그러면 순이동률이 가장 작은, 즉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가이다. 요거 맞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가에서 나중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나이다. 자, 제시된 기간 동안 다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요거 함정이죠. 완전 함정 오브 더 함정. 네. 근데 선생님과 함께 몇몇 문제 풀면서 이런 함정 절대 빠지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인구 증가율 자체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인구 증가율이 내려갔다고?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거네? 정말 단순한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인구 증가율이 옛날에는 4% 정도 증가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1% 정도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굉장히 빨리 증가했지만 지금은 천천히 증가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된 거지 증가해서 감소로 돌아선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완전 함정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더딘 속도로 증가한다. 요겁니다. 자, 그다음 1990년 이후 다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국가는 미국이다. 멕시코에서 제일 많이 넘어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선진국. 그래서 뭐 이건 우리가 인구 이동할 때 또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요거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틀린 걸 골라서 4번. 함정 4번. 혹시나 넘어갔다면 다음번에 절대 이런 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로 넘어가야 완전히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2번 가보죠. 자, 요 문제는 우리가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수능 특강에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거기 자료에서 많이 응용됐기 때문에 좀 쉬운 수준입니다. 일단 나라를 볼게요. 자, 요 나라는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케냐. 요 나라가 뭐였죠? 요게 보츠와나. 문제 몇 번 나왔죠? 그렇죠? 올해만 해도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보츠와나. 자, 그러면 얘네들의 주요 자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즘에 이런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중남미 있죠. 라틴 아메리카. 얘네들의 그 자원. 요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에서 요게 거의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각기 어떤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자원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요걸 잘 봐두셔야 되는데 나이지리아는 오펙 회원국이고요. 뭐 최근에 살짝 통계가 바뀌었다라고는 했지만 거의 몇 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으로서 유지를 해왔던 나라거든요. 요 나라는 뭘 많이 생산하겠어요? 석유를 많이 생산하겠죠. 자, 케냐 들어본 게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요게 이미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공부하신 학생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일단 케냐가 차가 있죠. 우리 차는 중인 캐스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케냐가 3위예요. 세계 3위 중인 캐스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꽃, 화훼, 그 다음에 또 뭐 야채 같은 이런 채소, 거기다가 과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보는 거 이런 농작물 위주인데 어쨌든 좀 단순한 겁니다. 자, 보츠와나 인구가 많지 않은데 이 나라에 은근히 뭐가 많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3위다라는 거 그거 자료에도 실려 있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인구가 적은데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 생산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괜찮은 편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총 수출액 63억, 여기는 1140억.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근데 여기서는 다이아몬드가 대다수.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원유,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까지.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케냐가 나오려면 이런 품목들이 나와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CA를 연결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 힌트가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쉬웠던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 13번 갑니다. 자,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뭐 에너지 자원 관련된 문제 기출에서 어려운 거 굉장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양반인 수준으로 문제 나온 거예요. 그냥 쉬운 수준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중국에서 대다수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소비량이 그만큼 많으니까 공급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소비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돼요. 중국에서 소비가 굉장히 많은 것이 뭐예요? 석탄이죠. 그 다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것은 뭐죠? 석유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것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러시아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천연가스. 인도에서도 역시나 석탄이 제일 많네요. 자, 1번. 주로 신기 습곡산지 주변에서 채굴된다라고 했는데 석탄은 고기 습곡산지 그 주변에서 많이 채굴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혁명 시기에 주요 동력원으로 많이 이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석탄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 냉동 액화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량이 증가하였다. 천연가스에 대한 맞는 설명. 사실 밑에서 물어보는 내용은요 매번 똑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 자체가 바뀔 건 별로 없어요. 위에 있는 자료가 계속 바뀔 뿐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 A는 B보다 지역적인 편제성이 커서 국제 이동량이 많다. 요거는 석유에 대해서 딱 어울리는 표현인데 석탄이 석유보다 더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다음 C는 B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C는 이것들 중에서는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낮잖아요. 그렇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이 수력, 원자력 이런 순서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기존의 기출에 비해서는 비교적 평이한 수준을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4번 갈게요.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산업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라. 사실 우리가 유럽의 공업지역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 내용이 다소 우리가 배운 내용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약간 다른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이런 건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지역들을 한번 볼게요. 핀란드의 요 남쪽에 있는 수도가 헬싱키거든요. 근데 북쪽에 요 정도의 중간 정도죠. 요 정도에 있는 첨단 산업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울루였어요. 오울루. 시스타는 여기 있는 스웨덴에 있는 첨단 과학기술 단지였고 그 다음에 여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요쯤에 있고 비교적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요 지역이 바로 로테르담. 자, 그 다음 여기는요 베네치아가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베네치아 시. D는요 이쪽에 사실 뭐 깐느도 있고 소피아 앙티폴리스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맥락상으로 첨단 산업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찍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료를. 자, 이 지역은 고위도에 위치하며 이 내용이 딱 나왔습니다. 고위도? 여기잖아요. 딴 게 없네요. 그렇죠? 자, 과거에는 연어의 수출항으로 유명했다.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 중심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했다. 핀란드의 오울루. 그렇죠? 요거 있었죠. 그다음 이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와 지역 내 대학 및 기술연구센터와의 산학연 협력이 원활하며 테크노폴리스 설립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연어의 수출항이 옛날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적인 힌트가 안 될 것 같고 요 내용은 여기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해놨어요? 고위도에 위치하면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이 지역은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의 주요 무역항 중 하나로 자 로테르담에 별명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유로포르트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항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크고 무역량이 많은 항구예요. 자,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 항구를 통하여 대규모로 석유가 수입되고 인접 국가의 대도시까지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석유화학 업체, 바이오 연료 플랜트, 저장 탱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데로 들어온 다음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라는 이런 얘기죠. 결국 여기 있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체크하시면 되죠. 뭐 베네치아의 이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뻔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 중에서 고위도에 있으니까 오울루 선택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답은 그래서 BA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갑니다.
종교 문제도 어렵게 나오려면요. 자료가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쉽게 출제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약간 그래도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평이하게 낸 것 같아요. 자, A 종교 요것만 봐도 딱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슬람교. 요거는 뭐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인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중앙에 돔형 구조물과 주변에 첨탑이 어우러져 있고 아라베스크 양식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그려져 있어서 이색적이다. 어쨌든 종교는 이슬람교죠. 자, B 종교 보세요. 큰 탑 주변에 수많은 작은 탑이 있으며 부처를 상징하는 여러 불상이 있다. 특히 황금빛의 화려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당연히 불교죠, 뭐. 그러니까 자료가 얼마나 쉽게 나왔습니까? 근데 밑에 있는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자, A는 성지순례를 종교적인 의무로 한다. 맞죠? 일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하여서 성지순례를 하여야 한다. 자, B는 세계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다. 자, 신자수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었나요? 크리스트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 힌두교, 그 다음 불교. 이런 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는 좀 적은 편이죠. 자, A는 B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 자, 발생 시기. 이거 뭐 역사적인 내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이런 게 시험 문제 잘 나올까 싶었지만 선생님은 계속 수능 개념 교재에 요거 정리된 내용을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딱 나왔습니다. 좀 생생냈고요. 자, 발생 시기 요거 어떻게 정리해 볼 수가 있나요? 불교, 그 다음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자, 요렇게 되는 거니까 A는 B보다 발생 시기가 늦은 거 맞죠? 그 다음 A, B의 발상지는 모두 아프리카이다라고 했는데 이슬람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니까 이거는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불교는 어디예요? 불교는 인도 쪽이니까 이거는 남부아시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뭐 아프리카이다. 뭐 말도 안 되네요. 답은 기억과 디귿 연결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사실 여기 두 개 나라밖에 안 나와 있고요. 이거가 좀 비교적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자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결시키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있는 게 알제리, 여기 있는 게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렇게고 여기 한번 보니까 여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그래도 좀 있네요. 여기는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낮고 2차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인구 구조를 한번 보니까요. 뭐 둘 다 노년층의 비중이 높지 않고 유소년층 비중 비슷한 편인데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제리와 사우디가 있으면 어떤 나라가 남자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그게 일자리가 풍부한 사우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건 사우디구나. 이게 알제리구나. 알제리는 그나마 이쪽에 지중해성 기후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합니다. 자, 가는 나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석유 생산량은 사우디가 1, 2, 3위 안에는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물론 알제리도 생산을 합니다만 사우디가 워낙 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 자,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는데 알제리보다는 사우디가 석유로 돈을 훨씬 많이 벌어들이고 하다 보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나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유입이 많다. 특히 남자 위주로 이런 사람들이 석유 생산 시설이나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자, 가는 아프리카, 나는 아시아 국가이다. 이건 아프리카 국가 맞죠? 이건 아시아 국가 맞죠? 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 골라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뭐 자료를 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어렵지 않았던 이런 거를 한 3개 나라 정도로 해가지고 밑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물어봤다면 수능 난이도에서 좀 더 적절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옳은 대답을 하는 학생만을 고른 것은 사막화 열대림 파괴 중 하나이다. 사실 이런 거 안 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애매함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안 줘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이거는 사막과 그 주변, 사막과 그 주변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사막화 지역이다. 그 다음 B는요.
이게 그래도 열대 지역이 대부분 표시되어 있죠. 열대 아니면 아열대 지역. 이런 데서 열대림 파괴가 나타나겠죠. 자, 가불병정 얘기 들어볼게요. A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사헬지대가 있습니다. 사막화의 가장 대표적으로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사헬지대가 있었죠. 그 다음 A는 장기간의 가뭄, 과도한 경작 및 방목이 주된 원인이다. 요게 딱 사막화의 원인으로 우리가 딱 배우는 내용 아닙니까? 저 맞죠? 그 다음 B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런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런던 협약 뭐였나요?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폐기물 해양 투기 방지 아닙니까? 폐기물 밤에 바다에 몰래 버리는 이런 나쁜 놈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막고자 했던 것. 이게 바로 런던 협약이었고. 자, 열대림 파괴와 관련돼서 자, 열대림 파괴는 사막화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고 이게 강수량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갑을 맞는 걸 연결하면 1번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기본 상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 18번으로 와볼게요. 그래도 쌤과 함께 진짜 위도 경도 학습했더니 효과를 충분히 봤죠. 그렇죠? 쌤과 함께 그 부분까지 학습하고 이걸 틀렸다라는 학생들은 요 밑에 있는 용어가 조금 약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라, 도시 이거는 꼭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공부를 했는데 근데 위도 경도 다 준 것도 아니고 경도만 줬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대략 한번 우리가 그려봅시다. 라틴 아메리카를 이렇게 그리면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떤 나라가 나왔어요? 멕시코, 브라질, 칠레가 나와요. 멕시코, 여기 수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브라질 뭐 이만큼 있고 수도 브라질리아죠. 브라질리아. 여기가 멕시코 시티. 그 다음에 칠레가 이렇게 있는데 칠레에 산티아고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산티아고. 그럼 요 세 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경도선을 그었을 때 이게 제일 동쪽에 있고 저게 제일 서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가나다 보겠습니다. 일단 인구는 이렇대요. 근데 여기가 월등히 많은 곳으로 되어 있네요. 해발고도를 보니까요. 요거는 뭐 1000m 좀 넘고 요거는 600m 정도 되고 이건 2200m. 이 정도 올라가면 꽤 고산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들 중에서 고산도시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나요? 멕시코 시티가 있잖아요. 아, 얘는 멕시코 시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7월 1일 낮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7월 1일이면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입니다. 자, 일단 딱 반일 때가 1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2시간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얘네들은 겨울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는 남반구. 근데 이건 12시간보다 더 길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여름이라서 길어진 거니까 북반구에 있는 거. 그러면 아, 얘가 멕시코 시티가 확실히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서경으로 보니까 이게 제일 서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제일 서쪽으로 가 있는 거. 그러면 아, 이거는 멕시코 시티 확실히 알겠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이 경도로 파악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낮의 길이 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라질이 그래도 여기선 제일 동쪽에 있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지도가 그려지는 학생들은 이걸로 찾아가는 게 훨씬 쉬울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브라질리아가 그나마 뭐 사바나 기후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도 적도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고 산티아고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위도로 가 있지 않을까? 뭐 요런 거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이게 겨울일 때 낮의 길이가 더 짧다라는 게 살짝 더 고위도 그리고 12시간에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은 살짝 더 저위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아, 가가 이래저런 걸 판단하니까 브라질리아가 아닐까? 나가 산티아고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브라질리아도요. 브라질 고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아, 어느 정도 높겠구나. 요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칠레의 인구는요. 한 1900만 명 그 언저리쯤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668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이 몰려 사는 거 아닙니까? 자, 반면에 브라질은요. 인구가 2억 1000만 명을 넘는데 그 중에
450만 명 정도 사는 거니까 이거는 애기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 것들을 다 토탈했을 때 요렇게 알아낼 수가 있었고.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가는 수위 도시다라고 했습니다. 수위 뭐라고 했나요? 이거는 우리가 종주 도시화 할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머리 꼭대기 위치에 있는 도시다. 즉 1위 하는 도시다. 뭐가? 인구가. 자, 그럼 볼게요. 산티아고 1900만 명 인구 중에서 이 정도면 3분의 1 정도가 몰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몰려 사는 거고. 멕시코는요, 한 1억 3천만 명 그 정도에서 어쨌든 이게 서울 1000만 명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지금 2천만 명? 네, 이거 엄청 많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수위 도시 맞아요. 자, 근데 브라질리아는요. 브라질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브라질에서 제일 큰 도시 뭐예요? 상파울루가 있거든요. 상파울루.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브라질에서 제일 큰 도시는 아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틀린 거. 답은 1번. 그 다음 나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맞죠? 요건 북반구, 요거 두 개는 남반구. 자, 다는 유럽인들이 아스테카 문명의 도시를 파괴하고 건설했다. 자,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아스테카 문명이 발달했었던 거고 이걸 파괴하고 그 자리에 건설한 도시가 바로 멕시코 시티. 자, 그 다음 가는 다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동쪽에 있는 거 맞죠? 맞고요. 그 다음 나다가 속한 각각의 국가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 종주도시화 현상 하면서 이런 국가들을 예로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의 1위 도시의 인구, 그 다음에 2위 도시의 인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진짜 뭐 2배 이상으로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종주도시화 현상 맞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A에서 C, 가축의 각 지역의 대륙별 사육도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소양돼지이고요. 자, 여기서 A, B, C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쌀밀 옥수수가 안 나오고 소양돼지가 나왔네요. 그게 아무래도 돌아가면서 출제되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자, 일단 여기서 뭐가 눈에 보이냐면요. 아시아가 굉장히 다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시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메리카 대륙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는 아프리카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도 여기 조금 더 올라와 있다는 게 독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실선은요.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키우고 있지만 워낙 아시아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양돼지가 있는데 지금 대륙별로는 판단이 잘 안 돼요 라시는 분들은요. 여기다가 그냥 써보세요. 쌤하고 열심히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소부인 중미에 놀러 갔잖아요. 그렇죠? 네, 소부인 중남미에 놀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라질,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들은요. 어디에 들어가요? 아메리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인도, 중국, 아시아에 들어가잖아요. 뭐 아프리카도 조금 있네요. 그렇죠? 양 보겠습니다. 양, 중, 오, 인, 이, 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 있죠? 그다음에 뭐 이란 이런 거 다 아시아가 되겠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쪽이죠. 그다음 돼지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이거는 중국이 50%였습니다. 중국이 50%. 근데 거기다가 미국이나 뭐 그다음에 독일,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쭉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쭉 다 봤을 때 아시아 대륙의 비중이 물론 이런 것들도 중간에 아시아 대륙이 좀 상위권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월등하게 중국이 50%, 거기다가 뭐 베트남도 나오고 무슨 나라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돼지가 아시아의 비중이 월등히 높겠구나 이런 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돼지이지 않을까? 그 다음 B와 C 중에서는 아메리카의 비중이 C가 좀 더 높아요. 이 중에서 아메리카 나와봐라 아메리카 나만 했더니 브라질과 미국이 들어가 있는 소가 그나마 다른 것보다는 아메리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소. 그 다음에 B를 보니까요. 뭐 아프리카에도 꽤 있지만 아시아, 그 다음에 호주가 들어가 있는 오세아니아도 좀 있어요. 오세아니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꽤 높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이구나.
요렇게 알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은 까다로웠죠. 그렇지만 이 대륙별로 사육두수 비중이 수능 개념 교재 자료와 함께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잘 학습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충분히 응용력 발휘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할게요. A로 만든 음식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금기시한다라고 했는데 돼지고기 이슬람교 금기 맞죠? 자, 서남아시아에서는 B를 주로 유목 형태로 사육한다. 서남아시아에서는 양을 주로 유목,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키웠죠. 맞고요. C의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소의 사육두수가 제일 많은 국가는 브라질이죠. 자, A에서 C 중 전 세계 사육두수는 A가 가장 많다. 자, 사육두수는요. 소, 양, 돼지였습니다. 그렇죠? 소, 양, 돼지. 그렇기 때문에 소가 제일 많다라고 해야 되죠. 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두 시기의 지역 대륙별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 인구는 어쨌든 그 대륙의 전체 인구에서 곱하기 도시화율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도시화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제일 낮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프리카겠죠? 그 다음 이건 높고 높아요. 근데 옛날에도 높았고 이건 옛날엔 꽤 낮았다가 지금 더 높아진 겁니다. 자, 우리 최근의 도시화율을 한번 정리해보면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 유럽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더 높았지만 옛날엔 낮았어요. 빠르게 도시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 이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 여기가 유럽, 옛날부터 도시에 그래도 인구가 좀 더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봤을 때 옛날에 도시 인구 정말 별로 없었죠. 그렇죠? 대부분 다 촐락에 살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도시 인구가 이만큼이었다. 즉 옛날에도 도시의 사람들이 꽤 살았을 정도로 도시화율이 나름 다른 대륙보다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요게 유럽, 요게 라틴 아메리카. 자, 1번 갑니다. 가는 1950년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1950년 도시화율 이거 진짜 눈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낮다. 그 다음 나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유럽에는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런던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프리카다. 아니다. 라틴 아메리카이다. 그 다음 가는 나보다 도시화 가속화 단계에 진입한 시기가 이게 제일 늦었겠죠. 가속화 단계라고 해봐야 한 30% 그 이상 정도로 올라갔을 텐데 얘네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도 가속화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한참 나중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다는 가보다 2018년 도시 인구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도시 인구 자체는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하고 가가 있으면 이거 그냥 막대 그래프의 길이를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거 네,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번부터 20번 문제를 쭉 다 살펴봤습니다. 어땠나요? 이게 어떤 거는 그냥 술술술 풀리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 몇 개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꼼꼼히 읽어봐야 되고 내가 뭔가 공부했던 내용이 살짝씩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살짝씩 내가 허술하게 공부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여러분들 기본 교재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요 내용이 그제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각국에 무슨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왔다가 이게 시험 문제는 충분히 응용돼서 나올 수 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서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빈 구멍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힘내셔가지고요. 전력 투구를 하시고 기출문제도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쌤의 수능 개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더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파이널 체크 강좌를 새롭게 꾸려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교육 과정에서 뒤에 나오는 그 지역 단원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요게 조금 우리가 대비가 덜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확실하게 마스터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오픈될 때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준비 잘 하고 수능도 잘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